충청도 논산의 이른 아침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박성실 씨는 아침마다 하던 대로 과수원을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올해로 72세가 된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40년 동안 배 농사를 지으며 키워낸 나무들은 그의 손길 아래 곧게 자라 있었습니다. 봄이 오는 길목에서 나무들은 새순을 틔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내 김순자는 과수원 한켠에서 밭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부부는 새벽부터 일어나 함께 일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논산에서 제일 큰 과수원을 일구어낸 부부였지만 여전히 검소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성실 씨는 10년 전부터 입어온 낡은 점퍼를, 순자 씨는 시장에서 10,000원에 산 면바지를 즐겨 입었습니다. 성실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준영이었습니다. 서울에서 부동산 개발 회사를 운영하는 아들은 얼마 전부터 전화를 자주 하는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쁜 사업 때문에 집에 내려오지는 못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에는 활기가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강남에 새로 건물을 하나 인수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에 있는 레스토랑이 정말 유명한 곳이라 부모님께서 꼭 한번 와보셨으면 해서요. 성실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서울은 멀었습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수록 낯선 곳에 가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오랜만에 아들 얼굴을 본다는 생각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모시러 제가 내려갈까 하는데요. 아니다. 우리가 버스 타고 올라가면 된다. 성실 씨는 단호했습니다. 평생 남에게 패 끼치지 않고 살아온 그였습니다. 아들이 대신 운전을 하고 회사 일에 차질이 생기는 것이 내키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매일 배달되는 사연 들어보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야기가 올라오자마자 들으실 수 있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은 사연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순자 씨는 여행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손주들 선물로 배즙을 챙기고 아들 내외에게 줄 작년에 담근 장아찌도 꺼내왔습니다. 성실 씨는 과수원 관리를 부탁할 일꾼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둘 다 서울 나들이가 설레는 마음이었지만 티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이른 아침 부부는 논산터미널로 향했습니다. 버스는 새벽 안개를 뚫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이 달라질 때마다 도시가 가까워짐을 실감했습니다. 성실 씨는 잠든 아내의 어깨를 살며시 감쌌습니다. 서울행 버스 안에서 성실 씨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40년 전 결혼식도 못 올리고 시작한 농사였습니다. 빚을 내서 산 과수원은 척박했고 모두가 실패할 거라 말렸습니다. 하지만 부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낮으로 일하며 나무를 가꾸었고 시행착오 끝에 맛 좋은 배를 수확할 수 있었습니다. 준영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 과수원은 논산에서 소문난 곳이 되어 있었습니다. 성실 씨의 배는 품질이 좋기로 유명했고 도매상들이 앞다퉈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부부는 여전히 검소했습니다. 늘어난 수입은 모두 준영이의 교육비로 들어갔습니다. 아들에게만큼은 좋은 교육을 시키자. 그것이 부부의 한결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서울의 명문대에 입학한 준영이를 자랑스러워했고 유학을 가겠다는 아들의 뜻을 전적으로 지지했습니다. 귀한 아들 하나를 키우기 위해 부부는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서울에 도착했을 때는 점심시간이 막 지난 후였습니다. 준영이가 알려준 대로 지하철을 타고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낯선 지하철에서 성실 씨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젊은이들은 휴대폰만 보며 바쁘게 오가는데 부부는 천천히 계단을 올랐습니다. 강남의 거리는 화려했습니다. 높은 빌딩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었고 명품 매장들이 즐비했습니다. 젊은이들은 하나같이 세련되어 보였습니다. 그들 사이에서 낡은 점퍼 차림의 부부는 마치 다른 세상에서 온 사람들 같았습니다. 하지만 부부는 그런 것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곧 만날 아들 생각에 마음이 설렜습니다. 아들이 알려준 파크타워는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유리로 둘러싸인 고층 빌딩이었습니다. 로비는 대리석으로 반들반들했고 입구에는 정장 차림의 안내원이 서 있었습니다. 성실 씨는 처음으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이런 곳에 아들이 발을 들였다는 사실이 새삼 실감났습니다. 라 쿠치나는 파크타워 8층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성실 씨 부부 앞에 웅장한 레스토랑 입구가 펼쳐졌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샹들리에 불빛이 반짝였고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빛났습니다. 문 옆에는 금박으로 장식된 메뉴판이 놓여 있었습니다. 파스타 한 접시가 5만 원, 스테이크는 15만 원이었습니다. 성실 씨는 순간 망설였습니다. 과수원에서 일꾼 2명을 하루 쓸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현관에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직원이 서 있었습니다. 매니저 배지를 단 서민주였습니다. 그녀는 처음부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수십 년 된 점퍼와 낡은 운동화를 신은 노부부의 모습이 눈에 거슬렸습니다. 예약하셨나요? 서민주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마치 이런 손님은 예약이 없을 거라고 확신하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네, 박성실이라고 아들이 예약해뒀을 텐데요. 서민주는 예약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테이블 예약은 되어 있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불친절했습니다.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서자 사람들의 시선이 모였습니다. 명품으로 치장한 젊은 여성들과 양복, 차림의 중년 신사들 사이로 초라한 노부부가 걸어가는 모습은 그림처럼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은 후 서민주가 태블릿을 내밀었습니다. 저희는 페이퍼리스 매장이라 주문은 모두 태블릿으로만 받고 있습니다. 성실 씨는 당황했습니다. 농사일에 익숙한 그의 손은 태블릿 화면을 다루기에 너무 거칠었습니다. 순자 씨도 난감한 표정이었습니다. 저기 종이 메뉴판은 없나요? 디지털 전환으로 모두 태블릿으로 교체됐습니다. 서민주의 말투는 점점 더 딱딱해졌습니다. 그때 성실 씨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미팅이 길어져서 30분 정도 더 걸릴 것 같습니다. 먼저 식사 시작하세요. 성실 씨는 난감했습니다. 주문은 하고 싶었지만 태블릿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몰랐습니다. 옆 테이블의 젊은 부부는 손쉽게 메뉴를 고르고 있었습니다. 화면을 쓱쓱 넘기며 와인까지 고르는 모습이 가볍게 보였습니다. 저기, 죄송하지만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성실 씨가 조심스레 서민주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다른 손님들을 응대하느라 바빴습니다. 명품 가방을 든 젊은 여성 손님에게는 친절하게 와인을 추천하고 있었습니다. 와인 페어링 해드릴까요? 오늘 들어온 와인이 스테이크와 정말 잘 어울립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밝고 상냥했습니다. 방금 전 성실 씨 부부를 대할 때와는 전혀 다른 태도였습니다. 순자 씨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평생을 논산에서 살며 이런 차별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과수원에서는 그들이 존경받는 농부였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그저 시골 노인네일 뿐이었습니다. 서민주는 다시 그들의 테이블 앞에 섰습니다. 얼굴에는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주문 좀 빨리 해주시겠어요? 다른 손님들도 기다리시는데. 성실 씨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40년간 과수원을 일구며
수많은 풍파를 견뎌온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저희도 손님입니다. 그냥 좀 알려주시면 안 되나요?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서민주는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곧 더 차가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영 씨, 여기 손님들 좀 도와드려. 제가 너무 바빠서요. 저 친구가 도와줄 거예요. 서민주의 뒤에서 나영이라는 이름표를 단 젊은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서민주는 이미 자리를 떴고 옆 테이블의 젊은 손님들에게 더욱 밝은 목소리로 인사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나영은 조심스럽게 성실 씨 부부의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입구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고 정장 차림의 한 남자가 레스토랑으로 들어섰습니다. 준영이었습니다. 준영은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상황을 직감했습니다. 어머니의 붉어진 얼굴과 아버지의 굳은 표정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태블릿은 여전히 꺼진 채였습니다. 준영이 레스토랑에 들어서자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오랜 세월 장사를 해온 서민주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이 손님이 평범한 손님이 아니라는 것을. 아니나 다를까 그는 곧장 부모님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서민주는 그제야 자신이 실수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들이 부모님 곁에 앉아 태블릿을 보는 순간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머니 속 휴대폰을 꺼내 김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사장님, 지금 매장에 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김 사장은 즉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일주일 전 파크타워의 소유권이 바뀌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은 3개월밖에 남지 않았고 건물주가 바뀌면 언제나 불안한 것이 임차인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서민주는 자리에 서서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옆에 있던 나영을 보내 다른 손님들의 주문을 받게 했습니다. 20분이 지났을까 김 사장이 도착했습니다. 평소의 의젓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넥타이는 비뚤어져 있었고 양복 재킷은 한쪽 어깨만 걸쳐 있었습니다. 김 사장은 테이블로 다가가 공손히 인사를 했습니다. 준영은 차분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부모님이 겪은 일들, 특히 태블릿 주문 시스템으로 인한 어려움과 직원의 불친절한 태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김 사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10년간 이 자리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해 왔습니다. 강남의 프리미엄 상권에서 자리를 잡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프랜차이즈도 아닌 단독 레스토랑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준영은 김 사장의 마음을 읽은 듯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위협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계약 연장의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종이 메뉴판 도입, 고령 손님을 위한 서비스 매뉴얼 마련, 직원 교육 강화. 그것은 강요가 아닌 당연히 있어야 할 기본적인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서민주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그녀가 했던 행동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명품 옷을 입은 손님과 수수한 차림의 손님을 차별했던 순간들, 나이 든 손님들의 서툰 모습을 귀찮아했던 순간들. 그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그녀의 그릇된 태도였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김 사장은 진심 어린 사과를 했습니다. 내일부터 당장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성실 씨는 여전히 담담한 표정이었습니다. 40년을 농사지으며 그는 더 큰 풍파도 견뎌왔습니다. 이런 일로 마음이 흔들리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순자 씨의 표정이 더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에는 자부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이제 겉모습만이 아닌 마음까지 든든한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준영은 태블릿 메뉴판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능숙하게 주문을 했습니다. 차례로 음식을 내온 것은 서민주였습니다. 그녀의 손놀림은 조심스러웠고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더 이상의 교만함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올 때 김 사장과 서민주는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인사를 했습니다. 준영은 가볍게 목례로 답했습니다. 그날 이후 쿠치나는 크게 변화했습니다. 준영은 다시 한번 자신을 찾아온 김 사장과 의논한 끝에 레스토랑 운영 전반에 걸친 개선안을 제시했습니다. 자신의 서비스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서민주는 처음으로 자신의 태도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바뀐 것은 주문 시스템이었습니다. 태블릿 주문은 유지했지만 각 테이블마다 종이 메뉴판을 함께 비치했습니다. 디지털 기기 사용이 어려운 손님들을 위해 전담 직원 2명을 신규 채용했습니다. 이들은 특별히 노년층 응대 교육을 받았고 천천히 설명하는 것을 귀찮아하지 않았습니다. 서비스 교육도 전면 개편되었습니다. 외모나 나이로 손님을 판단하지 않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서민주는 처음에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의 격을 떨어뜨릴 것이라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생각도 바뀌어 갔습니다.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과묵한 노신사가 레스토랑을 찾았습니다. 낡은 점퍼 차림이었지만 직원들은 이전과 달리 정중하게 응대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는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의 심사위원이었습니다. 그는 쿠치나의 서비스 혁신 사례를 업계 매거진에 게재했고 이는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서민주의 변화가 가장 극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모든 손님에게 진심 어린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특히 노년층 손님들을 대할 때면 자신의 부모님을 대하듯 했습니다. 태블릿 사용이 서툰 손님에게는 무한한 인내심을 보였고 때로는 직접 주문을 도왔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쿠치나는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났습니다. 고급스러운 분위기는 여전했지만 그 안에 따뜻함이 더해졌습니다. 젊은 고객들과 노년층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졌고 직원들은 모든 손님을 동등하게 대했습니다. 준영은 매주 한 번씩 레스토랑을 찾았습니다. 때로는 혼자서, 때로는 부모님과 함께였습니다. 그는 조용히 구석자리에 앉아 레스토랑의 변화를 지켜보았습니다. 손님들의 표정이 밝아졌고 직원들의 미소는 진정성을 담게 되었습니다. 서민주는 이제 쿠치나를 단순한 고급 레스토랑이 아닌 모든 일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손님의 겉모습을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모든 손님이 편안하게 식사를 즐길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레스토랑의 평판도 달라졌습니다. 입소문을 타고 모든 세대가 편안한 프리미엄 레스토랑이라는 새로운 이미지가 자리 잡았습니다. 예약은 늘어났고 단골 고객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부모님과 함께 찾는 젊은 고객들이 많아졌습니다. 준영이 바랐던 것은 바로 이런 변화였습니다. 겉모습이 아닌 진정한 가치를 보는 것, 나이나 차림새가 아닌 사람 그 자체를 존중하는 것. 그것은 그의 부모님께 배운 가장 소중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쿠치나의 변화는 레스토랑 업계에 작은 혁신을 일으켰습니다. 다른 고급 레스토랑들도 하나둘 이러한 변화를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비스의 품격은 값비싼 인테리어나 화려한 외관이 아닌
모든 손님을 향한 진심 어린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논산의 아침 공기는 여전히 맑고 상쾌했습니다. 과수원 곳곳에는 봄 기운이 스며들어 있었고 가지마다 맺힌 꽃망울은 탐스러움을 더해가고 있었습니다. 성실 씨는 이른 아침부터 나무들의 상태를 점검하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40년간 일군 과수원은 그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옆에서 순자 씨는 작은 밭을 정리하며 부지런히 손을 움직였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는 풍경이었지만 부부의 마음은 여전히 서울에서의 일을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만난 아들의 모습은 두 사람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준영은 단순히 성공한 사업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부모에게 물려받은 근면과 성실함, 그리고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낯선 환경에서 당황하고 힘들어하던 부모를 보며 단호하게 목소리를 내던 모습은 성실 씨의 가슴을 뿌듯하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대견한 녀석이야. 이제는 우리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 됐구나. 성실 씨는 과수원 나무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런 남편의 말에 순자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지요. 준영이가 저렇게 잘 커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부부의 대화 속에는 아들에 대한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준영이 보여준 행동은 단순히 성공의 척도가 아니라 부모의 가르침을 그대로 실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겉모습이나 위치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았고 대신 모든 사람의 가치를 존중하며 세상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고 있었습니다. 사람이란 결국 자신이 뿌리내린 곳에서 어떻게 성장하느냐가 중요한 법이지. 성실 씨는 스스로에게 말하듯 중얼거리며 나무의 가지를 다듬었습니다. 그동안 과수원을 지키며 겪은 수많은 풍파를 떠올릴 때 서울에서의 작은 일쯤은 그리 큰 문제가 아니라고 느껴졌습니다. 다만 세상이 조금 더 따뜻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은 커져갔습니다. 늦은 오후 성실 씨와 순자 씨는 마당에 놓인 평상에 나란히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따뜻한 차 한 모금을 삼키는 순간 부부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과수원 너머로 보이는 풍경은 여전히 평화로웠습니다. 서울에서의 화려한 거리와는 다른 천천히 흘러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언젠가는 며느리랑 손주들도 같이 내려오면 좋겠네. 성실 씨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순자 씨는 미소를 띠며 응수했습니다. 그러게요. 배즙도 먹여보고 과수원도 보여주면 얼마나 좋아할까요? 그들은 조용히 서로를 바라보며 자신들이 일궈낸 삶의 가치를 되새겼습니다. 화려한 도시에서의 경험도 좋지만 결국 자신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이 과수원과 소박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날 밤 성실 씨는 별빛 가득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은 보이지 않는 논산의 밤은 그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부모 없이 자라며 힘들었던 시간, 그리고 스스로 길을 만들어 온 지금까지의 삶. 모든 것이 뿌리 깊게 자란 이 나무들과 닮아 있었습니다. 세상은 변하더라도 나무는 뿌리 깊게 자라야 하는 법이지. 그것은 아들에게 전하고 싶은 가르침이기도 했습니다.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고 누구에게나 그늘을 나누어주는 나무처럼 살라고. 다음 날 아침 과수원에는 다시 새벽 공기가 맴돌았습니다. 나무들은 어제보다 조금 더 자란 모습으로 부부를 맞이했습니다. 삶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고 부부의 마음에는 서울에서 얻은 교훈과 자부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과수원은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변함없이 뿌리를 내리며 자라날 것이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아까 깜빡하신 분들이 계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 또 뵙겠습니다. 강남 최고의 프라임 오피스 빌딩 38층. 통유리창 너머로 내려다 보이는 도시는 마치 장난감처럼 작고 반짝였습니다. 정수아 대표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매일 아침 이 풍경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오늘 일정 확인해 드릴게요. 김미영 비서가 태블릿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하이힐 소리가 고급스러운 원목 바닥을 울립니다. 오전 10시 신규 프로젝트 발표회, 11시 30분 해외 투자자 미팅, 오후 2시에는 포브스 인터뷰. 정수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보다가 문득 시선이 멈췄습니다. 건물 앞 버스 정류장에 한 할머니가 조그만 손수레를 끌고 오고 계셨습니다. 미영 씨, 저기 매일 오시는 분 맞죠? 네, 채소 파시는 할머니세요. 우리 건물 앞에서 파시는 걸 몇 번 봤어요. 정수아는 미간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연간 임대료만 수십억을 호가하는 프라임 빌딩 앞에서 채소를 파는 할머니의 모습은 마치 완벽한 그림에 난 얼룩 같았습니다. 경비팀에 연락해서 좀 말씀드려 주세요. 고객사 임원들도 자주 오시는데 건물 이미지가 좋지 않잖아요. 비서가 나간 후 정수아는 잠시 자신의 모습이 비치는 유리창을 바라보았습니다. 완벽하게 세팅된 단발머리, 명품 브랜드의 슈트, 그리고 절제된 미소까지. 36살의 나이에 IT 업계를 평정한 여성 CEO의 모습이 거기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매일 배달되는 사연 들어보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야기가 올라오자마자 들으실 수 있답니다. 그럼 다시 이어가 보겠습니다. 드림 테크놀로지. 그녀가 일궈낸 회사는 이제 직원만 300명이 넘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스마트시티 솔루션으로 시작해 이제는 AI, 빅데이터까지 영역을 넓혀가고 있었죠. 사장님, 신규 프로젝트 발표회 자료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수석 개발자가 노크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정수아는 창가에서 돌아섰지만 문득 시선이 다시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는 아직도 그곳에 계셨습니다. 따스한 봄볕 아래 할머니는 정성스레 시든 잎을 정리하고 계셨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상추를 다듬는 모습이 어쩐지 눈에 걸렸습니다. 그 모습이 자신의 어린 시절 기억 속 누군가를 떠올리게 했기 때문일까요? 사장님? 아, 네. 자료 주세요. 정수아는 급하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감상에 빠질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녀가 이 자리까지 오는 데는 그 어떤 감상도 망설임도 없었으니까요. 오늘 발표할 신규 프로젝트는 스마트시티 치안 시스템입니다. AI가 도시 곳곳의 CCTV를 분석해 수상한 행동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발표 자료를 검토하는 동안에도 할머니의 모습이 자꾸 신경 쓰였습니다. 어쩐지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지만 정수아는 그 감정을 깊이 들여다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성공한 CEO가 되기까지 그녀는 수많은 불편한 감정들을 무시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란 어린 시절의 외로움도, 편견에 맞서 싸워야 했던 청춘의 분노도 모두 그렇게 무시하고 지나왔습니다. 경비부장님이 할머니께 말씀드렸대요. 오늘부터는 다른 곳에서 파시기로 하셨답니다. 미영의 보고에 정수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창 밖을 내다보면 그 허전한 모습은 보이지 않겠죠. 하지만 왜일까요? 가슴 한구석이 더 허전해진 것 같았습니다. 아, 그리고 사장님.
어린이재단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번에도 후원금 전달식에 참석해 주셨으면 한대요. 정수아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는 매년 고액을 기부하면서도 정작 후원금 전달식에는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미소 짓는 것보다는 차가운 숫자로 도움을 주는 것이 편했으니까요. 이번에도 비서실장님이 대신 가주세요.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슨 일일까 창밖을 내다보니 경비원과 할머니가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할머니, 이제 그만 가보세요. 저희가 몇 번을 말씀드려야 해요? 경비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손수레를 붙잡고 계셨습니다. 채소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고 할머니의 낡은 고무장갑에선 아침 이슬이 아직 마르지 않았습니다. 잠시만요. 조금만 더 있으면 안 될까요? 오늘 못 팔면 이 채소들은 시들어요.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에 정수아는 눈을 감았습니다. 문득 27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수아야, 이제 여기서 살 거야. 착한 아이가 되어야 해. 흐릿한 기억 속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꼭 안아주던 온기, 그리고 등 뒤로 들리던 흐느낌. 고아원 앞에 홀로 남겨졌던 그날의 기억이 지금도 선명합니다. 사장님, 경비실에서 전화가 왔는데요. 미영의 목소리에 정수아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감상에 빠질 시간이 없었습니다. 규정대로 하세요.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는데 능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란 아이라는 편견과 싸우면서 배운 가장 중요한 기술이었으니까요. 원장 선생님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수아야, 넌 특별한 아이야. 내 안에 있는 강인함을 믿으렴. 그 말을 믿으며 정수아는 자신을 만들어 왔습니다. 전교 1등, 명문대 수석,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회사를 세우기까지. 하지만 성공이 모든 것을 채워주진 못했습니다. 매년 어린이날이면 찾아가던 고아원, 이제는 그곳마저 재개발로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뿌리를 알던 마지막 장소마저 사라진 것입니다. 사장님, 포브스 인터뷰 준비해야 하는데. 그래요. 자료 좀 보여주세요. 기자들은 늘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성공을 이룰 수 있었는지, 고아 출신으로서 느끼는 자부심은 어떤지. 그들은 한국의 신데렐라라는 타이틀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동화 속 신데렐라와 달리 그녀에겐 요정도, 유리구두도 없었습니다. 오직 스스로를 믿고 앞으로 나아가는 수밖에 없었죠. 할머니, 이러시면 경찰에 신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밖에서 다시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계셨습니다. 손수레의 채소들이 햇빛에 시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한 번만 더 부탁드려 볼게요. 김미영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잠시 후 그녀가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무언가를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할머니가 손수레를 정리하시다가 발을 헛디뎌 넘어지셨습니다. 채소들이 바닥에 흩어졌고 할머니의 낡은 가방에서 무언가가 떨어졌습니다. 정수아는 반사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곧 다시 앉았습니다. 저 할머니는 그저 수많은 노점상 중 한 명일 뿐이라고, 자신과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미영이 할머니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할머니는 바닥에 떨어진 채소들을 주워 담으셨습니다. 그러나 가방에서 떨어진 것은 보지 못하신 듯 했습니다. 할머니,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괜찮아, 괜찮아. 이제 갈 테니. 할머니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그 목소리에 왠지 모를 익숙함이 느껴졌지만 정수아는
그 생각을 지워버렸습니다. 드디어 할머니가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허리를 굽힌 채 천천히 손수레를 끌고 가시는 뒷모습이 어쩐지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사장님, 할머니가 떨어뜨리신 것 같은데. 미영이 들어오며 낡은 수첩을 내밀었습니다. 겉면이 바랜 녹색 수첩에는 세월의 흔적이 가득했습니다. 그냥 버리세요. 정수아가 말했지만 미영은 혹시 연락처라도 있을까 해서 나중에 돌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 수첩을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미영이 나간 후 정수아는 한참을 수첩을 바라보았습니다. 묘한 불안감이 그녀를 감쌌습니다. 마치 저 수첩을 열면 무언가가 바뀔 것 같은 그런 예감이었을까요? 그날 밤늦게까지 정수아는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퇴근하고 38층은 정막에 잠겨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여전히 그 녹색 수첩이 놓여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천천히 수첩을 집어들었습니다. 다른 표지를 열자 오래된 종이 특유의 냄새가 났습니다. 첫 장을 넘기는 순간 그녀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곳에는 바랜 사진 한 장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주름진 사진 속에는 갓난아기를 안은 젊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아기의 머리에는 작은 핑크색 리본이 달려 있었습니다. 정수아는 자신의 목에 있는 작은 점을 무의식적으로 만졌습니다. 사진 속 아기의 목에도 같은 자리에 점이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1987년 3월 15일. 오늘도 수아를 안고 병원에 갔다. 의사는 수술이 시급하다고 했다. 하지만 돈이 없다. 보험도 안 되고 내 새끼 살려야 하는데. 정수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수아라는 이름이 자꾸 눈에 들어왔습니다. 3월 20일. 결심했다. 수아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고아원에 맡기는 수밖에 없다. 입양되면 수술받을 수 있다고 했다. 엄마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글씨가 번져 있었습니다. 눈물 자국이었을까요? 4월 1일. 오늘 수아를 떠나보냈다. 마지막으로 안아보고 싶었는데 그러다 마음이 약해질까봐 뒤도 돌아보지 못하고 도망치듯 왔다. 내 새끼야. 엄마가 너무 미안해. 정수아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수첩은 계속되었습니다. 1988년 4월. 오늘도 고아원 담장 밖에서 수아를 봤다. 건강해 보여서 다행이다. 수술도 잘 끝났다고 한다. 멀리서라도 보니 마음이 놓인다. 1995년. 수아가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멀리서 교복 입은 모습을 보았다. 똑똑한 아이라고 한다. 당연하지. 우리 수아는 어릴 때부터 영특했으니까.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정수아의 손이 더 떨렸습니다. 수첩에는 그녀의 인생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대학 입학, 창업, 그리고 2024년 2월 드디어 수아를 찾았다. 신문에서 봤다. 이제는 대단한 사장님이 되었네. 가까이서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어서 회사 근처에서 채소를 팔기로 했다. 매일 아침 우리 수아를 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족하다. 정수아는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어둠이 내린 도시가 반짝였습니다. 버스 정류장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할머니는 매일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책상으로 돌아와 마지막 장을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신문 스크랩이 있었습니다. IT 업계의 신데렐라, 정수아 대표. 그리고 그 아래에는 떨리는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수아야, 엄마는 늘 내가 자랑스럽단다. 하지만 엄마라고 불러달라고 할 자격은 없지. 그저 멀리서 바라보는 것으로 만족해야지. 정수아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27년간 가슴에 담아두었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의 차가운 의자가 비에 젖어갔습니다. 할머니는 지금 어디에 계실까요? 그 비를 맞으며 집으로 돌아가고 계시진 않을까요? 정수아는 핸드백을 집어들었습니다. 이제는 알았습니다. 왜 그 목소리가 그토록 익숙했는지, 왜 그 눈빛이 그토록 가슴을 아프게 했는지. 그녀는 서둘러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할머니를 찾아야 했습니다. 27년 전 그녀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전부를 포기했던 그 사람을. 빗줄기는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정수아는 주차장에서 차를 뺐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수첩에는 주소가 적혀 있지 않았고 이름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김미영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이렇게 늦은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혹시 그 할머님에 대해 아는 거 있나요? 미영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아까 제가 할머님께 여쭤봤어요. 매일 사모시장에서 채소를 떼오신대요. 사모시장. 정수아는 핸들을 돌렸습니다. 새벽녘이면 채소 장사들로 북적이는 곳이었습니다. 이 비를 맞으며 할머니는 그곳으로 돌아가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시장 입구에 도착하자 몇몇 상인들이 서둘러 가게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정수아는 차에서 내려 뛰다시피 걸었습니다. 구두 굽이 젖은 아스팔트에 미끄러질 듯 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혹시 채소 파시는 할머니 못 보셨나요? 작은 손수레 끌고 다니시며 팔야채 떼시는 분이요. 아, 김옥순 할머니. 방금 가셨어요. 저쪽 골목으로. 정수아는 골목으로 달려갔습니다. 완벽하게 세팅된 머리가 비에 흩어졌고 명품 구두는 이미 엉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좁은 골목 끝에서 그 뒷모습을 발견했습니다. 할머니는 비를 맞으며 천천히 손수레를 끌고 가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정수아의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울렸습니다. 할머니가 천천히 돌아보셨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만 같았습니다. 수아야.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수아는 달려가 할머니를 붙잡았습니다. 할머니의 어깨는 너무나 말랐고 옷은 이미 비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왜 이제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정수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는 그저 딸의 얼굴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주름진 손가락이 정수아의 뺨을 쓸어내렸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자랐구나. 우리 수아가. 저 엄마를 많이 원망했어요. 버려졌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정수아는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비에 젖지 않게 품에 꼭 안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알아요. 엄마가 날 얼마나 말을 잇지 못하고 정수아는 할머니의 품에 안겼습니다. 27년 동안 그리워했던 그 포근함이 거기 있었습니다. 희미하게 남아있던 어린 시절의 기억이 선명해졌습니다. 수아야, 미안해. 엄마가 너무 미안해. 좁은 골목에서 모녀는 한참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빗물과 눈물이 뒤섞여 흘러내렸습니다. 길가의 가로등 불빛이 그들을 비추었고 멀리서 천둥 소리가 울렸습니다. 이제 집에 가요, 엄마. 정수아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안 돼, 난 그냥. 더 이상 도망가지 마세요. 제가 이제는 엄마를 지킬 수 있어요. 할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정수아는 그제야 할머니의 손이 얼마나 차가운지 느꼈습니다. 사실은 엄마가 많이 아파. 할머니의 말에 정수아의 심장이 멈춘 듯 했습니다. 병원비가 없어서
그래도 죽기 전까지는 이렇게라도 채소를 팔면서 널 보고 싶어서. 정수아는 할머니를 더 꽉 안았습니다. 이번에는 절대로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27년 전처럼 그냥 보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는 제가 엄마를 책임질 거예요. 치료도 해드리고 그동안 못해준 효도도 다 해드릴 거예요. 빗줄기가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멀리서 새벽을 알리는 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긴 어둠이 지나고 새로운 아침이 오고 있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드림 테크놀로지 38층 사무실의 풍경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차가운 대리석 벽면 대신 따뜻한 원목 패널이 들어섰고 로비에는 작은 텃밭이 생겼습니다. 수아야, 이거 좀 봐. 상추가 잘 자랐지? 김옥순 여사가 텃밭에서 상추를 가꾸고 있었습니다. 항암 치료로 잃었던 머리카락이 이제 새하얗게 돋아나 있었습니다. 와, 엄마가 가꾼 상추는 역시 다르네요. 정수아는 엄마 곁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직원들은 이제 김 여사를 드림 텃밭 관리자라고 부릅니다. 회사 구내식당의 채소는 모두 이곳에서 자란 것들이었습니다. 사장님, 이사회 시작할 시간입니다. 미영이 다가왔습니다. 정수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습니다. 엄마, 이따 점심시간에 뵐게요. 회의실에는 임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스크린에는 새로운 프로젝트 계획이 띄워져 있었습니다. 드림케어 프로젝트, AI 기반 취약계층, 의료 지원 시스템. 우리 회사의 AI 기술을 의료 분야에 접목시키는 겁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시스템이죠. 정수아의 설명에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6개월 전과는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사장님 덕분에 저희도 많이 배웠습니다. 기술이 진정으로 필요한 곳이 어디인지. 개발팀장의 말에 정수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창 밖으로 맑은 가을 하늘이 보였습니다. 버스 정류장에는 이제 작은 정원이 생겼고 벤치에는 모두를 위한 쉼터라는 팻말이 걸려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구내식당은 활기가 넘쳤습니다. 한쪽에서는 김 여사가 직접 담근 김치를 나눠주고 계셨습니다. 이모님, 이 김치 덕분에 저희 회사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직원들은 이제 김 여사를 이모님이라고 부릅니다. 처음에는 어색해 하시던 분들도 이제는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눕니다. 수아야. 네, 엄마. 너 요즘 행복하니? 정수아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전의 차갑고 완벽했던 날들과 지금의 따뜻하고 어쩌면 조금은 어수선한 날들. 네, 정말 행복해요. 이제야 진짜 성공이 뭔지 알 것 같아요. 해질 무렵 정수아는 엄마와 함께 퇴근길에 올랐습니다. 버스 정류장 벤치에 잠시 앉아 노을을 바라봅니다. 엄마, 그때는 여기서 얼마나 추우셨어요? 이제는 안 춥다. 우리 딸이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는데. 정수아는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멈춰선 버스에서 사람들이 내립니다. 피곤한 얼굴들이지만 작은 정원을 보며 미소 짓습니다. 이제 가볼까요? 오늘은 제가 엄마 좋아하시는 된장찌개 끓여드릴게요. 두 사람이 일어섰습니다. 노을이 건물 유리창에 반사되어 도시 전체가 황금빛으로 물들어갑니다. 맞은편 빌딩 전광판에 회사 광고가 비춰집니다. 기술로 만드는 따뜻한 세상 마이너스 드림 테크놀로지. 정수아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꿈을 꾸게 된 것 같았습니다. 차가운 성공이 아닌 따뜻한 행복을 만드는 꿈을. 엄마, 우리 이제 집에 가요. 모녀의 발걸음이 한강변을 따라 이어집니다. 27년의 시간이 만든 거리는 이제 매일 저녁 이렇게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습니다.